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 산업이 전통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과연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강대 스마트 핀테크 연구센터장이자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인 김용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핀테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 들어볼 텐데 일반적으로 핀테크 하면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핀테크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금융이라는 합해서 핀테크가 되는데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에다가 가장 혁명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금융 기술을 입혀서 쉽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핀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도 이제 핀테크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플라스틱 카드라든지 온라인 뱅킹, 스마트폰 뱅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여기에다가 좀 더 스마트한 서비스들, 뭐 지급결제라든지 송금,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마트한 기술을 입혀서 나온 서비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급결제, 송금과 같은 다소 더 스마트해진 기술들이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조합으로 인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대두된 배경과 함께 핀테크 기술의 혁신이 왜 중요한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했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천송이 코트라는 얘기인데요. 네. 중국에서 별의 손 당신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이게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규제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부족하죠. 결국 소비자들은 규제가 있든 없든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금융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게 요새 나오는 이제 기술들 예컨대 뭐 TV라든지 시계 혹은 뭐 냉장고,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겠다는 빅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인데요. 기업들이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컴퓨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실제로 과거의 금융과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와 함께 이 규제 완화가 지금의 핀테크 기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핀테크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예금이나 대출, 지급결제, 송금,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전 영역을 실제로 다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2013년 6월에 출시된 알리페이의 위어바오라는 서비스인데요. 알리페이가 위어바오를 출시하면서 9개월 후에 사용자, 투자자 약 8,100만 명 그리고 투자금 90조 원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중국 금융이 가지고 있던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셈입니다. 이런 핀테크 산업 가운데서 가장 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지급결제 영역이고요. 예컨대 알리페이라든지 미국의 페이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인데 과거의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던 역할을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은 대출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개인하고 개인 혹은 기업하고 기업 간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흔히 P2P 랜딩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그 조파라는 회사가 약 10년간 1조 2천억이 넘는 대출을 중개를 했고 미국의 랜딩 클럽이 2014년 3분기에만 실제로 약 7조에 달하는 개인 간 대출을 중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덱이라는 회사가 소상공인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고객이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할 경우에 돈은 상대방이 가지만 실제로 국가 간 송금 거래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겠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 투자를 모아서 창업자들 지원하는 킥스타터 같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크라우드 소싱 서비스인데 이게 아마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서비스 영역을 완전하게 파괴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영역인데 이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는 방식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거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보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활성화되면 이 국가의 통제라는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로보 어드바이저가 핀테크와 만나면서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확대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이세돌 구사하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아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었죠.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금융 서비스 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든지 혹은 빅데이터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준다든지 자신이 가진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실제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신용 평가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용도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거래 패턴을 찾아내서 문제 거래가 발생할 때는 실시간으로 이를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참 어렵고 민감한 이슈이긴 네.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국은 결국 핀테크 산업에서 후발주자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격차가 좀 크고 개별 기업 간의 서비스 경쟁력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책적 지원이나 또는 법 제도적인 차원의 정비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하지만 우리 창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창업이 잘 되려면 초기 투자 자금, 특히 핀테크의 경우는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초기 투자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벤처 캐피탈과 고급 인재들이 잘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을 가지를 않고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 조직 문화와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 부분인데 우리 금융기관들은 대부분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죠. 특히 이제 이 핀테크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자기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하거나 운영을 하려고 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기 참 어려운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형태하고 핀테크 육성 정책에 관한 어떤 신뢰도의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규제 시스템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열거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책 당국의 허가를 받아라. 근데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하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인증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책 당국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핑퐁 게임이 돼서 규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규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규제가 없다고 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규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를 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기술적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는 이 플랫폼 서비스와 빅데이터 그리고 보안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종 규제와 이 부족한 지원 탓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 그 외에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이슈로 본다면 저는 사실은 이 무한 실험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핀테크에 관한 기업이 무엇이든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규제를 만들어보는 형태가 좋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오바와 같은 인터넷 상품 출시됐을 때 90조를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돈이 모으면 금융기관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하게 이런 규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핀테크의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기술적 격차가 좀 있고 개별 기업들의 서비스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만의 경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플랫폼을 개발해서 플랫폼 단위의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핀테크 산업 전망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처럼 앞으로도 핀테크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고 기술 프로토콜이라든지 기술 표준, 개발 표준을 위한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핀테크는 결국 기술이 아니고 서비스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고객이든 개인 고객이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것에 맞는 기술을 개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활용을 하고 유익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특히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란 결국 사람이 쌓아온 지식 체계 속에서 그걸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영어로 하면 financial inclusion, 모든 사람들이 이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자라는 건데 핀테크가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 사회의 이 피라미드 하부층이라고 하는 계층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부가 좀 더 증가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건 역량이 없었건 지식이 없었건 이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서비스를 활용해야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도 이런 사람들의 이 욕구 또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어야 실제 우리에게 핀테크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핀테크 기술이 아닌 서비스로 인지를 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라는 의견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서영화 연구원과 함께 의료 화장품 업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